충청도 천안 삼거리의 장날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다. 늙은 어미 옥부는 그 시끄러운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가며 품속의 쌈지를 연신 매만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남의 집 허드레일을 하며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꼬박 모은 전 재산 단량이 들어 있었다. 옥분의 아들 칠성이는 어릴 적 열병을 앓은 뒤로 다리를 절었다. 용하다는 의원이 말한 약재를 사기 위해서는 이 단량이 반드시 필요했다. 옥부는 땀과 먼지로 절은 무명 저고리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약재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들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이 돈이 사라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싼 곳에서 둔탁한 매질 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 도둑년아, 감히 양반댁 물건에 손을 대? 인신매매꾼 곰배가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여인의 등에서는 퍽하는 소리가 났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옥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려 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에 상관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내려다보니 얼굴에 수검댕을 칠한 7살 배기 아이 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기묘할 정도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별이는 옥분의 치마를 놓지 않은 채 매맞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 언니 사. 당장 사야 해. 저 언니 사면 대박나. 며느리 삼으면 집안이 일어날 거야. 네가 다 봤어. 옥부는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여기며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별이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쟁하게 울렸다. 그때 매질을 견디다 못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옥분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30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그 차연한 눈망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단돈단양. 단양이면 인연을 데려가던 종을 부리던 마음대로 하쇼. 곰배의 외침이 들려왔다. 단양. 아들의 다리를 고칠 약값과 여인의 목숨값이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옥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돈이면 아들이 걷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여인을 두고 가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 갈등하던 옥분의 손이 결국 품속의 쌈지를 꺼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피땀 어린 엽전 꾸러미를 매매꾼의 평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사겠소.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자 옥분의 가슴 속에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3년 동안 개처럼 일해 모은 단량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아들 칠성이의 저는 다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옥부는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쳤다. 뒤를 돌아보니 연하는 거적대기 아래로 드러난 낡은 집신 사이로 붉은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고 있었다. 뾰족한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깨졌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화의 미간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옥분의 뒤를 따랐다. 그 처연한 모습에 옥분의 마음 한구석이 다시금 옥신거렸다. 저 피투성이 바리집에 있는 아들의 저는 다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옥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미련 곰태나.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그녀는 신고 있던 자신의 무명 덮버선을 훌러덩 벗어 던졌다. 연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덮버선과 옥분의 맨발을 번갈아 보며 머뭇거리자 옥분은 더욱 투명스럽게 호통을 쳤다. 뭘 멀뚱히 보고 있어. 내 집 마당에 피칠갑을 할 셈이냐. 더러우니까 얼른 씻으란 말이다. 옥분의 거친 말투 속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덮버선을 신었다. 옥분은 자신의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며 진지 턱기침을 내뱉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이 별이는 그 뒤를 따르며 무엇이 즐거운지 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초가집이 보였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칠성이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다가왔다. 어머니, 약재는 잘 지어오셨. 말을 하던 칠성의 눈이 옥분의 맨발과 그 뒤에 선 피투성이 여인에게 머물렀다. 옥분은 아들의 실망 어린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대답 대신 연화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시끄럽다. 물이나 한 바가지 떠오너라. 옥분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칠성은 마당에 주저앉은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가녀린 목덜미가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약값 되신 사람을 구해왔음을 직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옥분의 방에서는 잃어버린 단양을 아까워하는 구슬픈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연하는 아랫목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부엌에서 나직한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잠기 밝은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연화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연화는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텅 빈 쌀독 바닥을 긁고 있었다. 나온 것이라곤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쌀라기뿐이었지만 그녀는 실망하는 기색 없이 부엌 구석에 말라비틀어져 뒹굴던 시래기 뭉치를 집어들었다. 사각사각 모래 불린 시래기를 다듬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거친 껍질을 벗겨내고 먹기 좋게 찢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솜씨 또한 능숙했다. 매운 연기 한번 마시지 않고 불길을 조절하는 모양새는 평생 부엌에만 해온 이들도 따라가기 힘든 몸짓이었다. 이내 구수한 냄새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안을 따스하게 채우기 시작했다. 옥분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자 연화가 힘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을 들고 나왔다.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것은 고작 시래기죽이었으나 그 향기는 기가 막혔다. 드십시오. 연하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옥부는 투명스럽게 쏘아붙이려다 코를 찌르는 구수한 향기에 그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분명 된장도 묵은 것이라 쿰쿰해야 정상인데 입안에 퍼지는 맛은 고기보다 더 야들야들하고 깊었다. 마치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타락죽처럼 고소한 풍미가 느껴졌다. 옆에서 칠성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 그릇을 비웠다. 어머니, 이거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칠성의 말에 옥부는 진지턱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밥값은 하겠다 이거냐. 식사를 마친 연하는 퇴마루 끝에 앉아 옥분이 벗어놓은 해진 저고리를 들었다.
어느새 바늘과 실을 찾아낸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슥싹, 슥싹,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잠시 후 연하가 저고리를 펼쳐 보이자 옥분과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덜너덜하던 소매 끝이 감쪽같이 기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자국이 마치 매화꽃 문양처럼 곱게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운 자국이라기보다 일부러 멋을 낸 예술품 같았다. 옥분은 저고리를 만져보며 의심 섞인 눈으로 물었다. 너 정체가 뭐냐? 백정의 딸이라면서 이런 솜씨는 어디서 배웠어? 연화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 담벼락 위에서 별이의 난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솜씨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장독대 위치가 틀렸어. 저러면 복이 다 빠져나간다고. 별이가 담벼락 위에서 삿대질을 하며 외쳤다. 저기다 독을 두면 들어오던 복도 미끄러져서 시궁창으로 빠져요. 당장 저 서쪽 살구나무 밑으로 옮겨요. 옥부는 밭주걱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지만 연알은 군말 없이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다. 옥분조차 끙끙대며 옮기던 묵직한 간장독을 연하는 번쩍 들어 올렸다. 가냘픈 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연하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콩, 살구나무 아래 평평한 돌 위에 장독이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후르릉 콸콸 마당 구석 가수구 쪽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며칠째 고여있던 시커먼 물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장독을 옮기며 흙이 다져지자 막혀있던 물길이 뻥 뚫린 것이었다. 옥부는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별이는 마당으로 폴짝 튀어내리더니 이번에는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다. 형아, 그 딱딱한 나무 베개 당장 갖다 버려요. 형아는 기운이 차가워서 나무랑 상극이야. 짚을 엮어서 베개를 만들고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요. 그래야 끊어진 뼈에 기운이 붙어. 옥부는 죽은 사람이나 눕히는 북쪽 방향이라는 말에 기겁하며 반대했지만 칠성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칠성은 헛간에서 볏짚을 추려 정성껏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별이가 시킨 대로 머리를 북쪽으로 둔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 안에는 연화가 기워진 저고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과 시래기죽의 구수한 잔향이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가뿐하게 눈을 떴다. 매일 아침 다리를 짓누르던 끔찍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뎠다. 어머니, 어머니, 칠성이 지팡이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부엌에서 달려 나온 옥분 앞에서 칠성은 마당을 껑충껑충 뛰며 소리쳤다. 안 아파요. 다리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다리를 만져보고는 눈물을 쏟아냈다. 퉁퉁 부어있던 다리의 붓기가 신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야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별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초가집의 기묘한 활기와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자욱한 흙먼지가 일기 시작하더니 쿵! 쿵! 땅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최부잣집의 악랄한 말음. 단가가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이다.
강가는 예고도 없이 옥분내 사름문을 발로 걷어찼다. 과직 낡은 나무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텃밭에서 일을 하던 연화가 벌떡 일어나 옥분의 앞을 막았었다. 강가는 흙 묻은 신발로 마당을 짓밟으며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웬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나 했더니 돈 없다던 것들이 뒤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강가의 눈에는 비열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강가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가 옥분과 연하가 밤새 정성껏 짠 기름 항아리를 발견했다. 이것 봐라. 밀릴 소장료가 산더미인데 이런 귀한 걸 숨겨도. 옥분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강가는 비정하게 그녀를 걷어찼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항아리를 마당 바위에 내던졌다. 쨍그랑 깨진 독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황금빛 참기름이 흙바닥으로 허무하게 스며들었다.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지만 옥분에게 그것은 피비린내보다 더 아픈 절망의 냄새였다. 강가는 울부짖는 옥분을 비웃으며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얼굴을 훑어보았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희방에 넘기면 꽤 쏠쏠하겠어. 그때 강가의 눈이 연화의 머리 끝에 매달린 낡은 붉은 댕기에 멈췄다. 세월의 때가 묻었으나 그 위에 수놓아진 산수유 열매 문양은 금실과 어우러져 기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강가는 10년 전 한양의 권세가 조 대감댁에서 보았던 그 독특한 자수를 기억해냈다. 이건 평범한 백정의 딸이 가질 물건이 아니다. 강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연화의 댕기를 낚아채려 했고 연화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사흘이다. 사흘 뒤에 밀린 소장료 50냥을 준비해야. 못하면 인연은 내 집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강가는 껄껄 웃으며 사라졌고 마당에는 짓밟힌 콩나물과 기름 자국만이 참담하게 남았다. 옥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50냥이라는 거금 앞에 옥분 내 집은 깊은 절망에 잠겼다. 옥부는 밤새 쌈짓돈을 세고 또 세었으나 고작 몇 푼뿐이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별이가 몽당 연필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 개의 삼봉우리와 그 아래 흐르는 물결, 그리고 그 속에 잠긴 둥근 원. 그 그림을 본 순간 연하는 숨이 턱 막혔다. 3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괴산 계곡에서의 암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가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붉은 비단 댕기를 던졌던 기억.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만졌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이 댕기가 사실은 누군가를 살린 생명줄이었음을, 그리고 눈앞의 별이가 바로 그 아이였음을 직감하며 연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흘의 말미를 주겠다던 강가는 약속을 어기고 이튿날 새벽부터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이놈들아, 썩 문을 열지 못할까. 왈패들이 몽둥이로 마당의 장독을 박살내고 칠성을 걷어차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옥분이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강가는 비열하게 웃으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연화는 칠성과 옥분이 다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자신이 가겠다며 나섰다. 강가가 연화의 손등을 발로 짓밟으며 굴복시키려던 그 찰나 별이가 헛간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별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떨어진다.
죄의 무게가 우르릉 쾅쾅 마른 하늘에서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벼락 같은 소리에 왈패들이 혼비백산하여 움츠러들었고 지붕 위에 얹혀있던 오래된 기와잔 하나가 마치 누군가 민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와 강가의 어깨를 강타했다. 내 어깨. 강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별이는 지붕 위로 어느새 올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키득거리고 있었다. 아저씨, 거기 계속 있으면 이번엔 진짜 벼락 맞을걸? 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강가와 왈패들은 저주라도 받은 듯 터겁지겁 도망쳤다. 연하는 흙푸성이가 된 자신의 댕기를 주어준 별일을 바라보며 이 작은 아이가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확신했다. 왈패들이 물러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별이는 흙푸성이가 된 연하의 붉은 댕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바느질하면서 가위를 꺼내 들었다. 옥분이 깜짝 놀라 말릴 새도 없이 별이는 댕기의 끝단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아니, 이게 어떤 물건인데. 옥분의 비명에도 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댕기의 겉감을 뜯어낼 듯 선했다. 그러자 낡은 비단 안쪽에서 종이처럼 얇고 투명한 천조각 하나가 스르르 흘러나왔다. 별이는 희죽 웃으며 그 천조각을 호롱불 앞으로 가져갔다. 불을 봐야 보여. 진짜는 숨어있는 법이거든. 불빛을 머금은 천 위로 핏줄처럼 검은 글씨와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광덕산 깊은 골짜기를 묘사한 상세한 지도였다. 지도의 한쪽 귀퉁이에는 황금 산수유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도 옆에 적힌 문구를 읽어내려갔다. 왕실에 진상하던 붉은 옥금 산수유는 오직 이 골짜기에서만 자라니. 그것은 연하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특수재배법과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약초밭의 위치였다. 할아버지는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고 훗날을 위해 손녀의 댕기 속에 이 마지막 희망을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연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지도 위를 적셨다. 조부의 유언이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눈물겨운 앙대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옥분은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얘야, 네 할아버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이 지도가 우리 식구의 명줄이 될 게야. 칠성 역시 벅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별이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기뻐하기엔 일러. 욕심쟁이 사또가 이 냄새를 맡았거든. 내일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야. 지도를 지키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이튿날 새벽, 평화롭던 공기는 군화 소리에 찢겨 나갔다. 탐욕스러운 사또와 결탁한 강가가 포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다. 죄인 연하와 그 일당을 체포하라. 옥분과 칠성. 연하는 포승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갔다. 관하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연하의 품속에서 포졸들은 기어이 붉은 댕기와 지도를 찾아냈다. 사또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얼굴로 지도를 펼쳐들며 탐욕스럽게 웃었다. 이것이 보물 지도란 말이지. 천한 것들이 가질 물건이 아니로다. 실상이 매질을 당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또의 귀에는 오직 황금 산수유의 환청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수천 마리의 까마귀와 까치떼가 몰려와 관아를 뒤덮었다.
새들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사또와 강가의 머리 위로 오물을 쏟아붓고 상투를 쪼아댔다. 관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혼란을 틈타 대문 사이로 별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백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별이가 사또를 쏘아보며 호통쳤다. 그 지도는 주인이 아니면 독이 되는 물건이라 했거늘 당장 손을 떼지 못할까.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불이 붙은 소매를 흔들어댔고 맑은 하늘에선 갑자기 비릿한 쇠 냄새가 나는 굵은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쿠구궁.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진동이 울렸다. 강가가 서 있던 발밑의 흙의 늪처럼 흐물거리다니. 순식간에 땅이 꺼지며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다. 지하 수로가 터져 나오며 뒷간의 오물이 역류의 강가를 집어삼켰다. 살려줘. 오물 속에 처박힌 강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공포에 질린 사또가 지도를 내던지자 지도는 마치 제 주인을 알아보듯 바람을 타고 연하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먹구름이 거치고 한 줄기 강렬한 햇살이 연하의 가족만을 비추자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땅에 넙죽 엎드려 천지식명께 빌기 시작했다. 관아의 소동을 뒤로하고 세 사람은 숨가쁘게 광덕산으로 향했다. 옥분의 손에는 언제 쥐어졌는지 모를 별이의 쪽지가 구겨져 있었다. 호랑이 바위 뒤. 산길은 험하고 비온 뒤라 미끄러웠지만 연알은 품 안의 지도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앞장섰다. 가시던 물이 살을 파고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집채만 한 바위가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겉보기엔 그저 막다른 길 같았으나 옥분이 억센 덩굴을 맨손으로 걷어내자 바위 틈새로 겨우 사람이 지나갈 만한 좁은 틈이 기적처럼 드러났다. 좁은 바위 틈을 지나자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천연의 요새이자 낙원이었다. 그리고 그 넓은 분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천 그루의 산수유 나무였다. 가을 햇살 아래 붉은 보석 같은 열매들이 온 천지를 뒤덮어 눈부신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열매 하나를 따보았다. 장터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알이 굵고 윤기가 흘렀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문의 정성과 하늘의 축복이 깃든 붉은 보화였다. 세 사람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옥분의 치마폭에도 실성의 바구니에도 희망이 수북이 쌓여갔다. 이 열매들은 한양 제1의 의원을 불러 칠성의 다리를 고칠 약값이 될 것이며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방패가 될 터였다. 일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려던 찰나 연화는 바위 위에 놓인 작은 집신 한 짝을 발견했다. 별이의 것이었다. 그 곁에는 노란 산수유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곳을 찾아낼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연화는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별이의 이름을 불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예전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자리에는 이제 웅장하고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고 곳간에는 해마다 수확한 산수유와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칠성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늠름하게 마당을 누비는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연하는 인자하기로 소문난 안방마님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보릿고개마다 곳간을 열어 베푸는 칠성을 천안의 덕이니라 칭송하며 따랐다. 칠성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땀을 닦다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어린 딸 복실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안채의 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삼배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연아가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빈 주머니였다. 옥불은 주름진 손으로 거친 삼배의 감촉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지. 전 재산 단양을 털어 이 빈 주머니를 든 처자를 샀으니 말이다. 연아가 옥분의 곁에 앉아 그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옥분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보거라. 이 주머니가 비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담아왔다. 바로 너다. 연아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으니 이 주머니는 복을 담는 그릇이었던 게야. 홀의 잔치가 무르익던 그날 밤, 연화는 문득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휘파람 소리에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별이는 없었다. 대신 담장 밑 흙바닥에 1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신고 다녔던 다 떨어진 집신한 결례와 시들지 않는 노란 산수유 꽃송이가 놓여 있었다. 연화는 그것이 별이가 남긴 마지막 축복임을 깨달았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먼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가야.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언덕 위에서 남루한 차림의 한 소녀가 보찜을 고쳐 매며 미소 짓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됐다 하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로 사라졌다. 둥근 보름달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귀히 여긴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다.